지금 603호분 오고 나서는 큰일이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분 때문에 우리 아파트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남편분과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괜히 불똥이 튀어서 그렇지. 자세한 건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 말하기 좀 그렇네요. 남편분 일로 가장 시달린 분들이 603호 바로 밑에 집, 윗집, 그리고 앞집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 남편분께는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꼭이요. 여자는 제가 집을 나설 때까지 자신이 말했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별로 한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자가 해준 말로 인해 단순히 가벼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한 이웃들에게 태연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보기로 했죠. 당연히 나머지 이웃들은 저에 대한 경계를 더 오래 가지고 갔습니다. 웃으며 하는 인사에 대꾸는 해주셨지만 표정도 굳어 있었고 다른 말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해주셨죠. 좀처럼 틈을 안 내주는 이웃들 때문에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을 때 아주 우연히도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앞집에 사시는 이웃을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아주머니 한 분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같은 층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층도 누르지 않고 있던 저를 힐끔 보시던 아주머니는 제가 엘리베이터에 내리자 뒤따라 내리셨죠. 전 별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좀 전 저와 같이 내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기 혹시 이사 오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아주머니께서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 살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려다 이러면 또 저를 피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말을 바꿔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앞집 분이셨구나. 며칠 전부터 인사하려 찾아갔는데 번번이 안 계셔서 오늘에서야 뵙게 되네요. 어머, 정말이죠? 정말 이사 오신 거죠? 고마워요. 정말 잘 왔어요. 완전 우리 아파트 은인이네, 은인.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우리 차라도 한잔 마셔요. 내가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는 박수까지 치시며 저를 환대하셨고 제가 의사 표현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데려갔습니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기쁜 마음에 집을 오래 비운 것도 잊어버렸네. 잠깐 정리 좀 하고 환기를 시킬 테니까 잠시만 여기 앉아있어요. 어디 멀리 갔다 오셨나봐요. 아이, 멀리는 무슨. 바로 요 앞 동네 우리 친정에 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세 식구인데 그동안 피난살이를 했었거든요. 아시죠? 전쟁 중에 나는 피난살이. 근데 그것도 오늘부로 끝이네요. 난 앞집에 인사로 온 것도 모르고 여태 전주인 남자랑 안 부딪히려고 조심히 다녔었는데. 전주인분이요? 왜요? 그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말도 말아요. 내가 아니지. 나를 포함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 인간 완전 깡패 양아치. 진짜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주머니께서는 욕만 안 하셨지 남편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을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물어보게 되었죠. 그렇게 듣게 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겼던 건 남편이 이사를 온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은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니 이웃들 모두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마친 당일 저녁 엄청난 소음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해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복도에 나온 주민들은 현관문이 열린 채로 있는 남편의 집을 보게 되었고 앞집 아주머니께서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죠. 안쪽에서는 남편을 비롯해 아주 많은 인원들이 고기를 구우며 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배까지 집안에서 피면서 말이죠. 저기요, 여기 집주인분이 누구세요? 제가 집주인인데 무슨 일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집 사람인데요. 이사 온 날 지인분들과 좋은 자리 가지는 건 괜찮은데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요. 하루 정도 시끄러운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관문 활짝 열고 시끄럽게 떠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저희 아파트 실내 흡연 금지예요.
저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웃주민 전부들 힘들어하시니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내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문제 있어요? 남이 다 담배를 피든 떠들든 고기를 먹든 뭔 상관인데요? 끝날 때 되면 알아서 끝낼 테니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여기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규칙 지켜야 하는 거죠. 거기다 이웃 간의 예의도 아니고요. 아니 아줌마가 내 부모야? 선생이라도 돼? 왜 시비를 못 걸어서 난리야. 그럼 고기 구우면서 나는 연기 우리가 다 마실까? 당신들 눈치 보고 내 집에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찾아온 손님들 다 쫓아내고 계속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잠이나 쳐 자세요. 에? 뭐라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 부르세요. 근데 경찰 부르면 앞으로 아줌마 여기서 하는 생활 고답하실 겁니다. 내가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줘야 하는 성격이어서요. 결국 아주머니께서는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를 하고 나서야 그날 밤의 소동이 끝이 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연씨가 앞집 아주머니께 앙심을 품은 거죠. 태연씨는 별것도 아닌 일에 앞집 아주머니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신고했고 마주칠 때마다 노래 보면서 겁을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조폭 같은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아주머니 가족들을 노래보며 협박을 해왔다고 했죠. 집 밖으로 작은 소리만 흘러나오면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어 현관문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앞집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잖아. 공동주택 뭐 어쩔 거라며? 근데 왜 시끄럽게 구는 건데?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위협을 해오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었지만 남편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조폭 같은 남자들을 보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게 조심히 생활을 했다고 하셨죠. 밑에 집과 이웃집 이웃들도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소동이 벌어져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를 중재하려던 경비 아저씨마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아파트 주민들 모두 남편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게 되었고 남편은 아파트 한 동을 자기 집처럼 사용했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말씀으론 남편 집으로 술집에서 일할 것 같은 여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며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던 아주머니께서는 남편분과 상의 끝에 인근에 있는 친정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피난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주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이대로 아주머니를 속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며 솔직한 제 사정을 말씀드리게 되었죠. 아주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다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선 남편을 설득시켜 이 아파트를 떠나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을 보니 방금 전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아랫집, 윗집 이웃분들에게도 남편과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층간소음 관련 문제였는데 아랫집은 남편이 낸 층간소음을 조심해달라고 찾아갔다 되려 욕을 먹고 협박을 당했다고 했어요. 저 아랫집 사람인데요. 며칠 전부터 소리가 났는데 계속 들려서 연락드려요. 다른 시간은 상관없는데 밤 늦은 시간은 조심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씨, 여기 사는 새끼들 전부 다 죽고 싶어서 한정한 놈들인가?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는 거야? 여기서 더 조심하면 나보고 이 집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한번 내 마음껏 살아봐? 내가 앞으로 당신 집에서 잠 한숨 못 자게 만들어줘? 밑에 집 사람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층간소음으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욕을 해놓고는 윗집에서 내는 작은 소음에도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에 윗집에 사시는 남편분께서 나가봤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 네? 저희가요? 저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한 게 없어? 방금 쿵 하고 소리 난 거 뭔데? 아예 그건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한 번 빼고는 딴 소음 낸 게 없는데. 시끄럽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사과는 필요 없고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당신들 때문에 참 달아난 나를 어떻게 해줄 거냐고? 살다 보면 실수 정도 한 번 할 수 있지. 아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실수로 낸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이러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해놓고 어디다 눈을 치켜뜨고 있어? 어? 너 이 새끼 인생 종치고 싶어? 이게 죽을라고 씨. 아저씨 계속 이웃 주민들에게 폭언하시는데 사람들이 겁먹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으세요? 아저씨랑 엮이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적당히 하세요.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듣고만 있는 줄 압니까? 그래? 겁먹은 게 아니라고? 그래 너 여기서 딱 기다려. 태연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칼까지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을 두들기며 남자 보고 나오라고 했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끌려갔지만 큰 처벌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태연씨를 피해 다녔고 태연씨는 아파트 전체가 자집인 것처럼 행동했었고요. 이웃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태연씨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전 남편의 오랜 친구이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남자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던 남편의 본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부터 알아보기로 했죠. 과거에도 남편을 따라 몇 번 회사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평범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장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남편 회사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뒤져본 결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불법 심부름 업체와 함께 차차업을 하는 번호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 문의를 해본 결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파면 팔수록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 중 진실이 거의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자가 아무 꺼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고 남편이 회사를 나갈 때마다 서재를 뒤지게 되었죠. 그러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서류철 안에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되었거든요. 바로 죽은 전 남편의 이름을 말이죠. 전 남편이 사업을 했다 망하게 되었던 코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남편이 가지고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의 죽음에도 관련이 되어 있나 싶었던 저는 이를 알아보게 되었죠. 죽은 전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 코인 사업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다 한 친구분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인 사업을 죽은 전 남편이 계획하고 제안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었죠. 죽은 전 남편의 오래된 지인이 사업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며 먼저 접근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태연 씨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전 남편의 유품이었던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 남편이 태연 씨에게서 사업을 제안받고 돈을 빌린 내용이 있는 대화 내용의 캡처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이 증거들을 보여주며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웃들에게 듣게 되어 알게 된 모습과 불법적인 일들에 손을 대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같이 더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잠깐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낼 수 있었지만 분명 남편은 제가 자신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눈치챌 테니 말이죠.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체로 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집에는 다 뒤져보았으니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남편의 회사 사무실 밖에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의 사무실에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당장은 남편이 집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제가 옆에 없다는 걸 눈치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더 큰 의심만 사게 될 뿐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전화를 받고 친정 핑계를 대게 되었죠. 당신 어디 갔어? 잠깐 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들고 나갔네? 미안해요. 친정엄마가 급하게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해서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 주려고 했거든요. 뭐 심각한 일이야? 나도 갈까? 아니에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뭐해요. 너무 큰일은 아닌데 내가 걱정되어서 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게 남편과 통화가 끝날 때쯤 남편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남편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 보안업체 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남편 사무실에서 전 급하게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전 관련된 서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 많은 서류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면서도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못 찾으면 남편에게 어떤 변명을 해도 의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 신변을 위해서도 꼭 찾아야 하는 서류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서류를 찾던 끝에 드디어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친한 친구였던 태연 씨에게 당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들이었죠. 며칠 전 남편의 노트북에서 찾은 대화 내용과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태연 씨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했던 전 남편에게 먼저 다가와 당시 열풍이 불고 있던 코인 사업을 하자고 깨웠고 투자금이 없었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사채 회사가 아닌 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말이죠. 사채를 쓰게 되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율만 측정되어 있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율이었죠. 전 남편은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투자처였기 때문에 태연 씨를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듯 합니다. 하기야 꼼꼼히 확인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이율이 다른 계약서가 2장이나 있고 위조된 남편의 인감도장이 있는 걸로 봐서는 태연 씨가 남편의 원계약서를 빼돌린 후 높은 이율이 측정된 계약서를 위조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후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망하게 되자 태연 씨는 남편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게 보증금과 아파트 금액 등등 돈 뽑아낼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연 씨는 남편 앞에서는 친한 친구로서 사업을 제안한 걸 미안한 척을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친구의 등골까지 빼먹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였고요. 그 서류를 가방 속에 넣은 다음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이 더 없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안까지 찾아봤지만 이 증거들이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어질러 놓았던 서류들을 정리를 하다가 문득 이것만 가지고 남편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불법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전부를 가지고 한 번에 신고를 하자 싶었죠. 그래서 정리하고 있던 서류들을 있는 대로 챙겨 차 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큰맘 먹고 가져온 증거들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들 모두 남편의 회사에 있었던 문서들이고 따로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게 아니다 보니 증거로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수사가 급할 것 같아 영장을 받아 수색을 할 거지만 남은 증거가 없다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책하며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제 무지함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못 풀게 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의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고 그 외에 탈세, 불법 사채, 폭행, 폭행교사 등등 셀 수도 없는 제2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남편과 남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 구속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이 모든 죄를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죄로 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를 문제 삼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복이 있을까 싶어서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 음식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적응을 해나가며 이곳에서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음 편안하고 살만하다 싶네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겪어보지도 못할 일을 겪게 되어서 그런지 전 다른 욕심은 없고 지금처럼 조용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제 삶 다하는 날까지 살고 싶네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말이죠. 앞으로 저에게 지금처럼 조용한 나날들이 있기를 바라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